나는 67이다. 아내를 먼저 보내고 이 오래된 주택가에서 혼자 산 지도 이제 몇 해가 지났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대문을 열고 골목을 내다보는 것이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다. 그저 사람이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는 것 같은 오래된 습관일 뿐이다. 아내가 떠난 뒤로 하루는 길고 골목은 조용하다. 아침마다 대문을 여는 소리, 그 작은 마찰음 하나가 그날의 첫 소리가 될 때가 많다. 나는 그 소리로 하루를 시작한다. 누군가에게는 별것 아닌 습관이겠지만 나에게는 아직 세상과 이어져 있다는 증거 같은 것이었다. 그날도 그랬다. 화요일 아침 여느 때처럼 대문을 열고 나서던 나는 걸음을 멈췄다. 옆집 현관문 앞에 작은 스테인리스 반찬통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 집은 3년째 아무도 살지 않는 빈집이었다. 대문에는 녹이 슬었고 마당에는 잡초가 무릎 높이로 자라 있었다. 그런 집 앞에 방금 만든 듯한 반찬통이라니. 가까이 다가가 보았다. 뚜껑에는 아직 물기가 맺혀 있었고 손을 대보니 희미한 온기까지 남아 있었다. 방금 부엌에서 나온 것이 틀림없었다. 나는 반찬통 주위를 한 바퀴 돌아보았다. 발자국도 쪽지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 조심스럽게 다녀간 흔적을 지우기라도 한 것 같았다. 나는 누군가 주소를 잘못 알고 두고 간 것이겠거니 생각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 마음이 편했다. 하지만 저녁이 되어도 반찬통은 그대로였다. 나는 그것을 애써 못 본 척하며 집으로 들어갔다. 며칠 뒤 다시 그 앞을 지날 때 반찬통은 사라지고 없었다. 역시 누군가의 착오였구나. 나는 그렇게 결론 내렸다. 그런데 다음 화요일 아침 같은 자리에 또 다른 반찬통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 화요일에도 언제나 같은 시간, 언제나 같은 자리였다. 그것은 착오가 아니었다. 나는 점점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히기 시작했다. 저 집에는 분명 아무도 살지 않는다. 우편함에는 몇 년째 전단지만 쌓여 있고 창문마다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다. 마당의 잡초는 해가 갈수록 무성해졌고 지붕 한쪽 기와는 이미 오래전에 내려앉았다. 그런 집을 누군가는 매주 잊지 않고 찾아온다. 그런데 누가 누구를 위해 매주 따뜻한 반찬을 만들어 이곳까지 가져다 놓는 것일까? 나는 그 답을 알 수 없었고 알 수 없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다. 밤이면 나는 종종 그 반찬통을 떠올렸다. 뚜껑에 맺혀있던 물기, 손끝에 남아있던 미지근한 온기. 그것은 분명 살아있는 손이 만든 온기였다. 죽은 사람을 위한 것이라 하기에는 너무 따뜻했고 산 사람을 위한 것이라 하기에는 놓일 곳이 없었다. 세 번째 화요일 밤 나는 조용히 결심했다. 다음 주에는 누가 이곳에 오는지 이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기로. 다음 화요일 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거실 창가에 자리를 잡았다. 커튼을 살짝 걷어놓고 창밖 골목을 내다보며 기다렸다.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지만 마실 생각도 나지 않았다. 손목시계를 몇 번이나 들여다보았는지 모른다. 이런 식으로 누군가를 기다려본 것이 얼마만인지 스스로도 낯설었다. 아침 8시가 조금 지났을 무렵 골목 끝에서 작은 체구에 놓인 한 분이 천천히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7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다. 걸음이 느렸지만 흔들림은 없었다. 오래 걸어온 길인 듯 발걸음마다 익숙함이 배어 있었다. 한 손에는 낡은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서 반찬통 2개가 서로 부딪히며 작은 소리를 냈다. 그분은 빈집 앞에 멈춰 섰다. 나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다. 노인은 장바구니에서 반찬통을 꺼내 문 앞에 가지런히 내려놓았다.
통과 통 사이의 간격까지 맞추듯 손끝으로 위치를 두어 번 고쳤다. 그러고는 허리를 펴며 손으로 옷매무새를 한 번 다듬었다. 마치 곧 누군가를 만나기라도 할 사람처럼 그 몸짓에는 정성이 배어 있었다. 하지만 초인종은 누르지 않았다. 문을 두드리지도 않았다. 그저 닫힌 문을 오래도록 바라볼 뿐이었다. 그 시선이 어찌나 오래 머물렀는지 나는 그분이 그 자리에서 굳어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거의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너무 짜지 않게 했어. 나는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저 문 너머에는 아무도 없다. 낡은 자물쇠와 먼지 쌓인 창문뿐인 그 집 안에는 누구도 대답할 사람이 없다. 그런데 저분은 마치 누군가 그 안에서 듣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지극히 자연스럽게 말을 건네고 있었다. 그 목소리에는 조금의 어색함도 없었다. 마치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온 인사처럼 들렸다. 노인이 몸을 돌려 돌아가려 하자 나는 나도 모르게 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저기요, 할머니. 노인이 놀란 얼굴로 돌아보았다. 눈빛에는 경계와 당혹감이 함께 섞여 있었다. 오랫동안 아무도 이 골목에서 자신을 부르지 않았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시 입을 열었다. 저 집에는 아무도 안 삽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다. 골목의 바람소리만 그 사이를 채웠다. 노인의 시선이 잠시 발밑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나를 향했다. 그러자 노인이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아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한마디에는 내가 헤아릴 수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다. 노인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가벼운 목례를 남기고 왔던 길을 되짚어 골목 끝으로 사라졌다. 나는 그 뒷모습이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알아요. 라는 그 짧은 대답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다. 근처 벤치에 나란히 앉아 노인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오래전 이야기를 꺼냈다. 이름은 순자라고 했다. 목소리는 낮고 느렸지만 이야기의 순서만큼은 흐트러짐이 없었다. 마치 그동안 수없이 되뇌어온 이야기처럼 문장 하나하나가 이미 다듬어져 있었다.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 순자 할머니에게는 민수라는 외아들이 있었다. 그리고 민수에게는 늘 붙어 다니던 단짝 친구 성우가 있었다. 성우의 집은 형편이 넉넉지 않았다. 부모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나갔고 성우는 학교가 끝나도 돌아갈 곳 없이 혼자인 날이 많았다. 어느 날 순자는 자기 집 담벼락 아래 쭈그리고 앉아있는 성우를 발견했다. 해는 이미 뉘엿뉘엿 저물고 있었는데도 아이는 일어설 생각을 하지 않았다. 배가 고파서라기보다는 갈 곳이 없어서 그러고 있는 아이의 얼굴이었다. 순자는 그 표정을 오래 잊지 못했다고 했다. 세월이 그만큼 흘렀는데도 그날의 노을빛과 아이의 굽은 등만큼은 어제 일처럼 선명하다고 했다. 밥 먹었니? 성우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다. 순자는 그 아이를 부엌으로 데려가 밥 한 그릇을 차려주었다. 아이는 처음엔 사양하다가 뱃속에서 나는 소리에 결국 숟가락을 들었다. 그날부터 순자의 밥상에는 숟가락 하나가 더 놓이기 시작했다. 처음엔 어쩌다 한 번이었지만 어느새 그것은 매일의 풍경이 되었다. 계란장 조림, 멸치볶음, 배추김치. 특별할 것 없는 소박한 밥상이었지만 성우는 언제나 그릇을 깨끗이 비웠다. 밥알 하나 남기지 않고 국물까지 마지막 한 방울을 떠먹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순자는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다. 제 자식이 밥을 잘 먹는 것과는 또 다른 설명하기 어려운 뿌듯함이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저녁, 성우가 처음으로 속마음을 내비쳤다. 아줌마 밥 먹으면 집에 온 것 같아요. 그 한마디 이후로 순자는 성우를 제 아들과 다름없이 챙기기 시작했다. 소풍날에는 김밥을 2줄 더 말았고 시험 기간에는 도시락을 하나 더 준비했다. 겨울이면 성우의 몫으로 목도리를 하나 더 떴고 명절이면 새 옷도 한 벌 더 지었다. 동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농담처럼 말하곤 했다. 순자 씨는 아들이 둘이네. 순자는 그 말에 웃으며 대답했다. 그러게요. 언제 하나 더 생겼나 몰라. 그 웃음 속에는 진심이 섞여 있었다. 세 사람에게 그 시절은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보였다. 골목에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저녁이면 밥 짓는 냄새가 담장을 넘어 퍼졌다. 민수와 성우는 나란히 자전거를 타고 골목을 누볐고 순자는 마루에 앉아 그 뒷모습을 지켜보곤 했다. 누가 친아들이고 누가 아니라는 구분은 이미 그 집안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세월이 흘러 아이들은 어른이 되었다. 민수와 성우는 각자의 직장을 얻고 각자의 가정을 꾸리며 자연스럽게 멀어져 갔다. 예전처럼 매일 붙어 다니던 시절은 지나갔지만 명절이면 성우는 여전히 순자의 집을 찾아와 인사를 드리곤 했다. 세월이 흘러도 그 인사만큼은 거른 적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해 순자의 아들 민수가 갑작스러운 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찾아온 이별이었다. 순자는 완전히 무너졌다. 밥을 하지 않았고 사람도 만나지 않았다. 방 안에 커튼을 치고 하루 종일 어둠 속에 앉아 있는 날이 많았다. 하루하루가 그저 견뎌내야 할 시간일 뿐이었다. 장례가 끝나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순자의 집 대문이 조용히 열렸다. 성우였다. 상복도 채 벗지 못한 얼굴로 그는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어와 부엌으로 향했고 냉장고 문을 열어보았다. 안은 텅 비어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시장으로 향했고 얼마 뒤 반찬거리를 한가득 사들고 돌아왔다. 손에 들린 검은 봉지들은 그날따라 유난히 무거워 보였다. 그는 낯선 부엌에서 서투르게나마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었다. 도마질 소리와 냄비 부딪히는 소리가 오랜만에 그 집안을 채웠다. 그리고 순자 앞에 정성껏 차린 밥상을 내려놓았다. 순자는 그 밥상을 바라만 볼 뿐 숟가락을 들지 않았다. 며칠째 아무것도 넘기지 못하는 몸이었다. 성우는 재촉하지 않고 그저 맞은편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러자 성우가 순자 옆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앉았다. 어머니, 순자가 그 말에 처음으로 고개를 들었다. 눈이 마주쳤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마주친 눈빛이었다. 성우의 눈에도 눈물이 그렁했다. 이제부터 제가 아들 할게요. 그 말은 짧았지만 그 어떤 위로의 말보다 무겁고 확실했다. 그 한마디에 순자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며칠 동안 흘리지 못했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성우는 그런 순자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다. 말은 더 필요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성우는 매주 화요일마다 순자를 찾아왔다. 화요일은 성우가 일을 가장 일찍 마칠 수 있는 유일한 요일이었다. 아무리 바쁜 줄라도 그 하루만큼은 비워두었다. 순자는 성우가 오는 날이면 그가 어릴 적 가장 좋아했던 계란장 조림과 멸치볶음을 정성껏 만들었다. 손이 떨리는 날에도 몸이 무거운 날에도 그 2가지만큼은 빠뜨리지 않았다. 그렇게 화요일은 두 사람에게 새로운 가족의 날이 되어갔다. 성우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은 뒤에도 그 약속만큼은 지켰다. 자기 자식의 손을 잡고 순자를 찾아오는 날도 많았다. 순자는 그 아이를 손주처럼 안아주었고
오랫동안 조용하던 부엌에는 다시 웃음소리가 돌아왔다. 그렇게 여러 해가 흘렀다. 화요일은 두 사람에게 당연한 하루가 되었고 순자는 계란장 조림을 만들 때마다 성우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가 밥그릇을 비우고 활짝 웃던 얼굴이었다. 그런데 어느 화요일 성우가 오지 않았다. 순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일이 바빴겠거니 그렇게 넘겼다. 하지만 다음 화요일에도 성우는 오지 않았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다. 신호음만 길게 울릴 뿐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다. 불안해진 순자는 수소문 끝에 성우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성우마저 세상을 떠났다. 순자는 두 번째 아들을 잃었다. 이번에는 무너질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텅 빈 눈으로 하루하루를 흘려보낼 뿐이었다. 성우가 살던 집은 서서히 비워졌고 시간이 흐르며 아무도 찾지 않는 집이 되어갔다. 그런데 어느 화요일 아침 순자는 자신도 모르게 부엌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손은 이미 계란을 삶고 있었다. 멸치도 볶고 있었다. 오랜 세월 몸에 밴 손놀림이 생각보다 먼저 움직인 것이었다. 마치 몸이 마음보다 먼저 화요일을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다. 반찬통에 담고 나서야 순자는 문득 깨달았다. 이제 이것을 먹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손이 그 자리에서 멈췄다. 한참 동안 반찬통을 내려다보던 순자는 그것을 들고 성우의 빈집으로 향했다. 골목을 걷는 동안 다리가 자꾸만 무거워졌다. 그리고 현관문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다. 그것이 첫 번째 화요일이었다. 처음에는 그저 습관을 멈추지 못한 것이라 여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순자는 그 걸음이 다른 무언가로 변해가고 있음을 느꼈다. 그 뒤로 3년. 순자는 매주 화요일이면 똑같이 반찬을 만들어 그 집 앞에 놓아왔다. 비가 오는 날도 몸이 아픈 날도 걸은 적이 없었다.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이었지만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일이기도 했다. 이웃들은 처음엔 그 모습을 이상하게 여겼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것을 그저 순자의 화요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내가 물었다. 아무도 먹지 않는데 왜 계속 가져오시는 겁니까? 순자는 잠시 빈집을 바라보다 조용히 대답했다. 그 눈빛에는 슬픔보다는 오래 다져진 담담함이 서려 있었다. 기다리는 사람이 없어졌다고 해서 기다리던 마음까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 말이 오랫동안 내 안에 머물렀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벤치 옆으로 오후 햇살이 길게 늘어지고 있었다. 순자의 옆 얼굴에는 오랜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흔들림이 없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사람이 사람을 기억하는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달았다. 아내를 떠나보내고 그저 하루하루를 견디기만 했던 나에게 순자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낯설고도 묵직하게 남았다. 그날 이후로 나에게도 화요일은 특별한 날이 되었다. 매주 아침이면 나도 모르게 창밖을 확인하는 버릇이 생겼다. 골목 끝에서 순자가 나타나고 반찬통을 내려놓고 잠시 문을 바라보다 돌아가는 그 모습을 나는 더 이상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다. 오히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시간이 내 하루의 작은 리듬이 되어갔다. 오히려 어느 순간부터는 그 모습을 기다리게 되었다. 순자가 나타나는 시각, 그 걸음걸이, 반찬통을 내려놓는 손짓 하나하나가 익숙한 풍경이 되어 있었다. 아내를 떠나보낸 뒤로 텅 비어만 가던 나의 화요일에 순자의 걸음이 어느새 작은 온기처럼 스며들어 있었다는 것을 나는 뒤늦게야 깨달았다. 그런데 어느 화요일 순자가 오지 않았다. 나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다음 화요일에도 순자는 오지 않았다. 창가에 앉아 아무리 기다려도 골목 끝에는 인기척이 없었다. 이상한 불안감이 마음 한구석에서 자라기 시작했다. 나는 그제야 내가 이 골목의 리듬을 얼마나 순자에게 의지하고 있었는지를 깨달았다. 수소문 끝에 알게 된 사실은 순자가 며칠 전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다는 것이었다. 나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3년 동안 그저 지켜보기만 했던 사람의 안부가 어느새 이렇게 마음을 무겁게 짓누를 줄은 몰랐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순자의 나이를, 그리고 그 나이만큼 쌓인 세월의 무게를 실감했다. 그리고 또다시 화요일이 찾아왔다. 아침에 눈을 뜬 나는 습관처럼 창가로 다가가 빈집 앞을 바라보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3년 동안 매주 그 자리를 지키던 작은 반찬통이 처음으로 그 자리에서 사라진 것이다. 낯선 골목처럼 느껴질 만큼 그 부재는 컸다. 나는 한참 동안 그 빈문 앞을 바라보았다. 텅 빈 자리가 이토록 크게 느껴질 줄은 몰랐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나는 그저 구경꾼일 뿐이라 생각했는데 그 자리가 비어 있는 것을 보는 순간 나는 내가 이미 그 화요일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다 나도 모르게 천천히 부엌으로 향했다. 냉장고를 열었다. 계란과 멸치를 꺼냈다. 손에 쥔 재료들이 낯설게만 느껴졌다. 그동안 순자가 매주 그 손으로 무엇을 만들어 왔는지 나는 이제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재료를 도마 위에 늘어놓고도 한참을 망설였다.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였더라? 혼잣말이 절로 나왔다. 평생 아내가 차려주는 밥만 먹어온 나였다. 계란 하나 삶는 것조차 손에 익지 않았다. 냄비 앞에 서서 물의 양을 가늠하는 것부터가 막막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만큼은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순자가 지켜온 그 자리를 단 하루라도 비워두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손을 움직이게 했다. 그것이 논리적으로 설명되는 감정은 아니었지만 나는 그 마음을 굳이 의심하지 않기로 했다. 평생 반찬 한 번 제대로 만들어 본 적 없는 내가 그날 아침 처음으로 계란을 삶았다. 물이 얼마나 필요한지도 몰라 몇 번이나 냄비를 다시 씻어야 했다. 간장은 손이 익지 않아 너무 많이 부었고 멸치는 불 조절에 서툴러 조금 태우고 말았다.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실수만 늘어났다. 부엌은 온통 낯선 냄새로 가득 찼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는 한 번도 들여다본 적 없던 서랍을 열어가며 조미료 하나 찾는데도 한참이 걸렸다. 창문 너머로 지나가는 이웃들이 이 낯선 소동을 눈치채지 못하기만을 바랐다. 맛을 보니 순자가 만들던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맛이었다. 짜고 텁텁하고 어딘가 어설펐다.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만들었다. 몇 번의 실패 끝에 그럭저럭 먹을 만한 것이 되었다. 작은 반찬통 2개를 겨우 채울 수 있었다. 완성된 반찬을 내려다보며 나는 스스로도 알 수 없는 뿌듯함을 느꼈다. 그리고 아침 8시 나는 그 반찬통을 들고 빈집 앞으로 향했다. 골목을 걷는 동안 순자의 걸음걸이가 자꾸만 떠올랐다. 등이 살짝 굽은 채로도 흔들림 없이 걷던 그 모습이 낯선 반찬통을 든 내 손을 더 단단히 붙잡게 했다. 조심스럽게 문 앞에 내려놓았다. 순자가 늘 그랬듯 통과 통 사이의 간격을 맞추어 놓았다. 누군가 먹을 것도 아니었다. 누군가 고맙다고 말해줄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이제 그 이유를 조금은 알 것 같았다. 순자에게 그 반찬통은 슬픔을 견디는 방식이었고 동시에 누군가를 여전히 기억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순자가 지켜온 것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향했던 마음 그 자체였는지도 모른다. 나는 그 마음을 흉내내는 것만으로도 가슴 한구석이 채워지는 기분이 들었다. 아내를 떠나보낸 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감각이었다. 그 시각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간호사에게 조용히 물었다. 몸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정신만큼은 오랜만에 또렷했다. 창밖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간호사가 무심히 답했다. 화요일이요. 그 짧은 대답이 오늘따라 유난히 크게 들렸다. 순자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창밖 하늘을 바라보는 눈빛에 옅은 그리움이 스쳤다. 3년 만에 처음으로 그 화요일에 반찬통을 자신이 아닌 다른 손이 채우고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 시각 빈집 앞에는 내가 놓아둔 반찬통이 조용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짜고 서투른 손맛일지언정 그것은 분명 화요일에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3년 동안 한 사람이 홀로 이어온 화요일이 그렇게 처음으로 다른 손을 빌려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었다. 몇 주 뒤 건강을 회복한 순자가 다시 골목으로 돌아왔다. 손에는 여느 때처럼 반찬통이 들려 있었다. 여전히 걸음은 조심스러웠지만 그 눈빛만큼은 예전 그대로였다. 병원에서 지낸 시간이 무색할 만큼 순자는 곧장 익숙한 걸음으로 골목을 걸었다. 그런데 빈집 앞에 도착한 순자가 걸음을 멈췄다. 문 앞에는 이미 작은 반찬통 하나가 놓여 있었다.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 뚜껑도 통의 모양도 낯설었다. 순자는 천천히 몸을 돌렸다. 맞은편 집 창가에 내가 서 있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나는 그 순간 내가 왜 그 자리에 서 있었는지 굳이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살짝 고개를 숙였다. 순자도 고개를 숙였다. 그 짧은 인사 안에는 지난 몇 주의 시간이 그리고 그보다 더 오래된 이야기들이 모두 담겨 있는 것 같았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어떤 설명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화요일이면 때때로 반찬통이 2개씩 놓이게 되었다. 순자가 만든 것 하나, 내가 만든 것 하나. 처음엔 어색했던 내 솜씨도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나아졌다. 순자는 가끔 내 반찬을 맛보고는 짜다느니 싱겁다느니 잔소리를 했지만 그 말투에는 늘 웃음이 섞여 있었다. 그리고 어느 화요일 순자가 나에게 물었다. 이제 저기 말고 다른 데 가져다 줄까요? 나는 그 말의 의미를 곧바로 이해하지 못했다. 순자는 조용히 웃으며 말을 이었다. 빈집 앞에 놓아온 마음이 이제는 살아있는 사람에게로 흘러가도 좋지 않겠느냐고. 죽은 이를 향한 그리움이 산 사람을 향한 온기로 바뀔 수 있다면 그것 또한 나쁘지 않은 일이라고 순자는 나직이 덧붙였다. 그날부터 우리는 동네에 혼자 사는 노인들과 끼니를 자주 거르는 아이들에게 반찬을 나누기 시작했다. 빈집 앞에 놓이던 마음이 다시 사람들에게로 흐르기 시작한 것이다. 반찬통을 받아든 이웃들의 얼굴에 번지는 표정을 볼 때마다 나는 그 옛날 성우가 순자의 밥상 앞에서 지었을 얼굴을 어렴풋이 그려보곤 했다. 화요일 아침 빈집 앞에는 더 이상 반찬통이 없다. 대신 골목 끝을 걸어가는 나와 순자의 손에는 작은 반찬 가방들이 들려 있다. 계란장 조림과 멸치볶음의 냄새가 골목을 따라 은은하게 퍼진다. 사람은 떠나고 집은 비어간다. 하지만 누군가를 기다렸던 마음은 사라지지 않는다. 때로는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 또 다른 누군가에게로 흘러갈 뿐이다. 빈집의 닫힌 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다. 하지만 이제 그 문 앞은 더 이상 기다림의 자리가 아니라
새로운 마음들이 스쳐 지나가는 길목이 되었다. 마음은 전해질 때 비로소 오래 남는다. 당신이라면 그 마음을 어디로 보내겠는가?